지금 이 나라가 벼랑을 향해서 달리는 마차처럼 느껴지고 법치고 공정이고 어느 한 부분도 제대로 된 데가 없고 성한 데가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 경우 없는 나라가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나라를 바로 세우고 정상국가를 만드는 데는 오로지 정권 교체밖에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공정이고 나중도 공정이고 최대의 목표를 공정에 삼고 사심없이 제가 해나가겠습니다. 예, 1부에 이어서 2부 계속 저희가 이 공개 면접 시작을 할 텐데요. 제가 앞서 1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2부부터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총 22분 동안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 22분 속에서는 유튜브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인터넷에 올라온 시청자 여러분의 질문을 제가 몇 개를 추려서 대신 질문하는 그 시간까지 합해서 22분을 정확하게 지킵니다. 그리고 그 면접위원들 세 분이 지금 이 자유롭게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뭐 굳이 여기에 개입을 하지 않고요. 면접위원들과 후보 간에 논쟁이 붙었을 때에도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자신이 이 자리에서 어떤 판단을 할 상황과 입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되도록 발언, 일부에서도 잘 어느 정도 수조롭게 이루어졌는데요. 발언은 되도록 짧게. 그리고 오늘 이 참석하신 후보분들의 면접 순서는 추첨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부에서 2부 계속 진행을 할 텐데요. 자, 먼저 2부에서 첫 번째 후보 나와 계십니다. 최재형 후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그러면 1부와 같은 방식으로 2부를 진행할 텐데요. 자, 그러면 타이머 시작해 주시죠. 자, 순서에 따라서 김 기자님 질문해 주시죠.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셔야 돼요. 길어지면 안 되니까요. 그 문재인 정부에서 감사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중도에 그만두고 이제 나왔어. 그래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 이런 비판들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나라가 무너지는 꼴을 볼 수 없다라고 했는데 정치적 중립성 훼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치적 중립성 제가 훼손한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가정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 네. 감사원장을 임명을 했는데 그 감사원장이 최재형 정권을 심판하겠다라고 해서 중도에 그만둔다라면 그거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제 최재형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됐다라면은 된다라면 그분이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그분이 판단하실 일이라고 저는 아무 문제 없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게 해도 감사원장 내용을 봐야 되겠죠. 내용은 어떤 걸 보시겠다는 건가요? 재직 중에 과연 그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훼손할 만한 그러한 의심이 가는 감사를 했는지 여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탈원전 감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네, 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좀 흑역사를 좀 발굴을 해봤는데 잘 안 캐져요. 파도 미담이 좀 나오시는데 그런데 그 가족 모임에서 이렇게 애국가 제청하는 모습이 저한테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이 나누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구별이 좀 있어야 되는데 워낙 아버님이 군인이셔서 그런지 애국심이 출중하셔서 그런지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하겠는데 그 아들 며느리들까지 와가지고 함께 막 제창하고 이러는 것들을 볼 때는 이거 너무 가부장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가부장적이라기보다는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항상 나라는 우리 삶을 지켜주는 울타리다. 그러니까 나라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나라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을 표시하자.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한 게 많이 한 건 아닙니다. 저희 온 가족들이 모여서 2018년, 19년 한 2년 하다가 명절 때 모였을 때 이렇게 저희 선친이 제안으로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실 그렇게 모일 기회도 없었죠. 그러나 제가 출마한 이후에 우리 가족들이 이만큼 나라를 사랑한다는 그런 표현으로 사진을 올린 게 그런 논란을 빚은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중도층에 굉장히 호소력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정작 공약을 딱 보게 되면 굉장히 울트라 라이트세요.
굉장히 뭐랄까 어떻게 보면 좀 과격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시장 만능주의 또 시장 뭐랄까 지상주의적인 경향들을 좀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내세운 게 다 그래요. 첫 번째는 그 정부 작은 정부론인데 사실 정부라는 건 커도 문제고 작아도 문제고 적당하면 그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작은 정부론이라는 게 대처리즘이나 레이거노믹스 시절 얘기고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들이 요구되는 시기인데 하필 이 시기에 작은 정부론을 들고 나오셔가지고 이게 좀 낡은 구호가 아닌가. 그 다음에 시대에도 좀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 공공부문을 줄이시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정부와 공공부문.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줄이시겠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작은 정부라고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는 것 같고요. 제가 작고 본인의 표현인데. 그러니까 작고 그다음에 스피디하고 스마트하다는 것은 뭐 전체적으로 작은 규모지만은 사회의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리고 효율적인 그러한 내용을 함께 봐주시면 좋겠고요. 공공 부분을 줄이자는 거는 뭐 예를 들면은 뭐 R&D 같은 경우 들 수 있겠습니다. R&D 같은 경우 우리나라 정부 R&D가 한 20조 정도 투입이 되는데 성공률이 90% 됩니다. 그거는 공공 부분에서 실적을 위주로 해서 성공률을 위주로 판단하기 때문에 90% 정도의 그 성공률이지만 실제 사업 시행률은 한 20%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공공에서 하는 그러한 R&D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이런 그 R&D의 사업자 선정이나 또는 감독 이런 업무를 전문가 그룹에게 맡긴다면은 그 전문가 그룹이 보다 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R&D를 개발하고 그에 대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그건 규모를 줄이는 게 아니라 효율화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R&D라는 게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네. 그 부분을 예산을 깎겠다? 이런 건 제가 예산을 깎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걸 공공 부분을 이양하겠다고 지금 뭐 물어보신 것 같아서 민간에 이양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시면 100일 동안 모든 규제에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모라토리움이라는 것이 이제 일단 펜딩으로 해서 다 규제를 풀어주겠다 100일 동안은 이런 뜻입니까? 새로운 규제를 만들지 않고 기존 규제를 강화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네. 그 기간 동안에 기존의 그 반시장적인 규제들에 대해서는 한번 전체적으로 재검토해서 개선할 건 개선하고 폐지할 건 폐지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대통령이 되셔서 그거를 100일 동안 모라토리움을 선언해서 더 이상 규제는 하지 않되 현재 상황을 유지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혼란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 예상은 안 하셨습니까? 정책을 다듬어서 대통령에 딱 취임을 하면 그거를 시행을 하는 것이지 그 모라토리움을 100일 동안이나 이게 석 달이 넘는 기간인데 그게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을까요? 취임할 때까지 일단 유지됐던 상황을 네. 그대로 더 이상 새로운 규제를 만들지 않고 기존에 있는 규제들을 재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취임 초기에 옛날에는 1년이 하니문 시대라 그랬는데 요즘은 6개월도 채 안 가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반 이상을 그냥 펜딩 상태로 두겠다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9.19 군사 합의를 재검토하겠다 그러셨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재검토를 하면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싶으신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9.19 군사 합의 중에 중요한 게 우리의 공중 정찰 구역을 제한한 거죠. 20km 또는 동부전선 40km를 제한했는데 군사적인 신뢰는 사실은 적대적인 관계에 있어서 서로의 군사적인 움직임을 정찰함으로써 투명성을 서로 확보할 때 군사적인 대립 관계에 대해서 신뢰 관계를 서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정찰 자산을 우리의 정찰 능력을 제한한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그 상호간의 그 군사적인 신뢰 이런 것들에 오히려 좀 역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 하나 하고요. 서해에서 우리가 포격 훈련을 할 수 없습니다. 현실을 보면은 자주포 같은 것을 육지로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그 포 훈련을 하고 또 다시 가져오고 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서해 방위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어려움을 초래한다. 이런 뜻에서 9.19 합의는 우리의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재조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얘기를 조금 전으로 돌려가지고요. 네. 잠깐만요. 규제 모라토리움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그 부분으로 돌아가가지고 저는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일종의 무슨 레파토리 같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진짜 문제가 되는 규제, 지금 경제 성장을 가로막고 투자를 방해하는 그런 규제의 대표적인 예를 한 두세 개만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어떤 규제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부동산 규제 대표적인 게 많죠. 대출 규제도 있고, 부동산 임대차 3법 같은 규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의 영역에서는? 예. 산업의 영역에서는? 노동시장에 그런 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동시장에, 일률적인 최저임금, 그것도 상당히 좀 저는 유연화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주 52시간 근무제, 이런 것들도 좀 다양하게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밖에 또 산업의 영역에서는 또 다른 규제 같은 것들. 예를 들면은 제일 문제되는 것 중에 화관법 중에서 이제 관리 대상된 화학물질의 총량, 이런 것들도 지금 너무 적게 잡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규제 형태를 보면은 가장 이상적인 규제들을 다 모아놓는 그런 상태인 규제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면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질문 드릴게요. 지난 8월 8일에 페이스북 후보자께서 페이스북에 석탄 발전소를 대체해서 중소형 원자로 SMR이라고 불리는 이거를 설치하겠다라고 하셨어요. 네, 맞으시죠? 예. 예, 설치한다면 일자리 훨씬 많이 그렇죠. 창출할 수 근데 있습니다. 이제 SMR이 아직 이제 현실화된 기술은 아닌데 미국에서 개발하는 이유가 원전 한기가 너무 중후장대해서 이게 만약에 정전이 되면은 타격이 가서 전체 정전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소형화 분산화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미국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석탄 발전소를 다 대체를 하려면은 SMR 한 30기는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다 지으실 겁니까? SMR 어디다 지으실 건지 수도권에 서울에 혹시 SMR 지으실 생각이 있으신지 왜냐면은 서울에서 지금 제일 많이 쓰거든요 전기를. 원래 이게 지금은 이제 분산형 전력망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곳에 짓는 게 발전소를 지금 이게 전 세계 트렌드예요. 그래서 SMR 지금 원자력 발전소 4분의 1 크기의 원자력 발전소 지금 어디다 짓겠다라는 건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송배전 문제 때문에 SMR을 짓을 경우에는 사실은 전력 소비가 많은 곳 가까이 져야 되는 게 그거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어느 곳에 져야 될지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하진 않고 그냥 전체적으로 석탄 발전을 대체할 수 있고 이 원자력이 우리의 신산업 그러니까 중소형 원자로가 우리의 일자리 창출이나 앞으로 우리나라의 먹거리 창출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그러니까 되겠다는 그게 생각을 굉장히 하지만 중요한 문제인 게 실제 설치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 지역 주민들 반발할 거 아닙니까? 지금 원전이 24개가 있어요, 아직도. 거대한 게. 근데 지금 이거를 40개를 지금 더 짓겠다라고 하면은 게다가 원전이 지금 다 바닷가에 있고 아래쪽에 있는 이유가 북한의 미사일도 영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 지으면 안 돼. 중부에는 못 짓습니다. 어디다가 어떻게 지어서 어떻게 설득을 하실 수 있는지 그런 계획이 전혀 없이 그냥 SM을 짓겠다라고 하면 끝입니까?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여튼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판사 생활 오래 하셨죠? 네. 요즘 사법부를 바라보시는 그 관점이랄까, 소회랄까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하실 것 같은데 요즘 보면은 판사들의 요직을 다 코드 인사를 해서 사법부가 우리 국민 눈에는 장악이 됐다.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고 계시고요. 실제적으로는 재판을 시작을 해도 법원에도 불어닥친 워라밸 때문에 이게 한정없이 재판이 지연이 되는 거예요. 저도 몇 개 이제 재판하고 있는 게 있는데 무려 단독심인데 4년 반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년을 지금 지나가도록 재판을 열지도 않아요. 이런 사법부를 대통령이 되시면 이게 참 헌법적으로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법부는 대통령이 관여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사법권의 독립은 우리 민주주의의 가장 지켜야 될 최후의 보루기 때문에 그러나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권한은 이제 대통령에게 있죠. 대법원장 정말 이 사법부를 독립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받는 사법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또 대법관 임명할 때도 그런 것들을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법행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관여할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법관들이 스스로 법관들의 사명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이요. 우리 헌법으로도 그렇고 감사원법에도 보면은
회계감사만 하는 게 아니라 직무감찰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네. 근데 2019년에 북한 주민 2명이 눈을 가려서 판문점에서 북송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감사원장으로 계셨죠. 그 직무감찰 안 하셨습니까? 네, 그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잘 알고 있고 탈북한 그 2명의 청년들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눈을 가리고 판문점 앞에서 이제 북한에 인계되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우리 감사원이 스스로 이제 감사원 규칙에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제 그 외교 안보에 관한 부분은 감사원이 스스로 감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규칙이 정해져 있어서 저도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안보에 관한 그 여러 가지 정보 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관련돼 있다라는 그러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대통령이 되면 그 부분은 반드시 밝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원에서 이제 경찰에다 기소 의견을 넣었던 것 중에 하나가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서 이거 수사해라라고 했는데 그게 공수처 1호 사건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서 기소 의견을 달았고 감사원에서 발표한 것보다 더 늘어났어요. 그 한모 씨라고 하는 비서실장도 같이 기소하라 그랬는데 네. 말하자면 감사원에서 한 것보다 이제 하나 더 늘어난 거죠. 그런 것을 보면서 공수처의 역할에 대해서 또 조희연 교육감 사건을 감사원이 조금 부족하게 감사한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은 안 하세요? 감사원이 강제 수사할 권한이 없고 저희들이 그 감사권의 범위 내에서 그 전교조 출신의 5명 교사를 특채한 과정에 이게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수사 참고 자료로 공수처에 보내서 공수처에서 그것을 추가 수사한 결과 이에 기소가 가능하다 해서 그렇게 기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비서실장의 경우는 저희들은 실질적으로는 모든 책임은 교육감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교육감이 지시해서 한 부분에까지 그 징계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해서 뺐던 건데요. 법적인 책임을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공수처에서 법적인 책임을 묻는 걸로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수처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원래 주어진 기능대로 제대로 한다면은 기왕에 만들어진 기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네. 그 질문을 계속 끝없이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질문을 하나 하고 좀 네네. 하나만 좀 오케이. 끊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시장 개편이 두 번째 공약이거든요. 네. 근데 그걸 딱 보시면 사실은 저는 그 최 후보님의 공약하고 장기표 후보님의 공약이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거든요. 굉장히 이 문제에 이념적으로 접근한다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노동자들이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임금을 약탈한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사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단가를 후려치는 방식으로 그 이익을 착취하고 그것을 삼층부 노동자들을 매수하는 방식이란 말이죠. 그 주요한 책임은 대기업에 있는데 그걸 민주노총 사람들한테 너무 전가한다는 측면이고 그다음 더 이제 황당하게 그 다음으로 대안으로 나온 게 뭐냐면은 시간제, 기간제, 그다음에 파견 근로를 확대한다. 근데 이게 전형적인 저임금, 임금 착취의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대기업 노동자들에게 임금 착취당하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일 수 있는지 제가 납득이 안 가요. 일단 그 시장에서 다양한 그 기업이 근로를 필요로 하는 형태는 매우 다양하고 근로자 역시 근래 이제 여러 가지 육아 문제라든지 변화된 사회 현실을 보면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입장에서도 어떤 획일적인 근로보다는 자기의 형편에 맞는 다양한 근로를 제공할 그러한 필요가 있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획일적으로 모두 정규직으로 제공한다든지 일정 시간 이상 반드시 근무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시장의 어떤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고용주 입장에서의 다양성과 그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입장에서의 다양성들을 좀 조화롭게 해결하는 것이 우리 전체적인
기업의 발전이나 근로자 이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단가를 후려치는 식으로 그들의 성과를 빼앗아가는 현상, 이것이 사실은 임금 격차의 굉장히 중요한 메커니즘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대기업이 실제적으로 이제 그 현실을 보면은 대기업 근로자들이 물론 많은 임금을 받는 것이 나름대로 어떤 생산성의 문제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생산성 문제보다는 노조의 힘을 이용해서 본인들이 기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게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은 그 부분이 아니라요. 네. 그 부분은 이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을 착취해서 가져가 부분을 뿌리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현상이고요. 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을 기술을 빼앗아 간단 말이죠. 인재도 뺏어가고 심지어 단가를 후려치는 방식으로 해서 이 기업들이 크지를 못해요. 거기서 그러니까 거기 기업들이 크지 못하니까 그 중소기업에 일하는 사람들이 임금을 낮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부분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걸 민주노총 책임이고 뭐 계속 귀족노동이고 때려잡아야 되고 이것은 저는 해법이 아니라고 보고 이 부분을 묻는 겁니다. 이 대기업의 횡포, 시장 거래 이게 왜냐하면 자본주의 자유 경쟁 원리를 무너뜨리는 행위잖아요. 너무 지금 재벌적 아니냐 지금 그런 질문을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이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금 착취하는 구조 거기에 대해서 뭐 제가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문제만은 아니다. 그 문제만은 아니고 그 문제가 가장 핵심인데 그 문제만 아니고 그 문제가 가장 핵심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은 갖고 계신 건지. 법규에 위반되는 것들이라면 단호히 그 대처를 해야 대개는 되겠죠. 법을 피하고 편법으로 다 하거든요. 대기업들이 멍청하지가 않고 거기는 로펌 김앤장이니 뭐니 온갖 로펌들이 있어가지고 아주 나쁜 생각 잘하는 사람들 천재들이 다 거기 모여서 그런 짓을 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짧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난번 출마 선언하셨을 때 사실 답변을 등대 못하셔서 준비가 안 됐다 지적을 많이 받으셨어요. 근데 오늘은 그래도 좀 답변을 더 잘하시지만 지금도 못하시는 게 있는데 그때 답변 못하셨던 거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한반도 위기 극복을 어떤 로드맵으로 할 것이냐. 최근에 북한을 압박해서 핵을 포기하게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북한을 어떻게 압박해서 핵을 포기하게 만들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좀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비핵화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가 좀 개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핵화에 대한 개념을 분명하게 해서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정권 유지에 이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권 유지에 부담이 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망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북한에 대해서 핵 보유 때문에 국제적으로 지금 가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재들이 정말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압박을 하면서 북한이 핵 포기가 부담이 될 수 있도록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게 하나. 예. 그다음에 그와 함께 만일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경제적인 지원을 해가지고서 북한이 지금 현재 그 평화적인 남북 관계를 예. 유지하고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알겠습니다. 것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다는 것까지 함께 제공을 해야 된다는 예. 거죠. 문재인 정부하고 다른 게 다 돼가지고요. 문재인 정부랑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 한두 개를 제가 여쭤볼 텐데요. 지금의 규제는 결국 공무원 수 증가에 있다고 보는데 공무원 정책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네,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 수만큼 민간 일자리로 줄고 공무원 수가 늘어나면 결국은 규제를 많이 만든다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공무원 수를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 수를 갑자기 줄 수는 없겠죠. 새로운 공무원들의 신규 채용 수를 좀 단계적으로 줄여가면서 공무원 수를 조정하고 또 현재 그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의 균형이 많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디는 뭐 놀고 어디는 업무를 너무 부담이 많고 이런 것들을 조정하면서 정부가 효율적으로 정말 국민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행정부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이 4초 남았는데요. 어쨌든 여기서 질문하기 힘들고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2분은 딱 지켜야 되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수고 많이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재형 경선 후보의 말씀을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 모실 후보는 유승민 후보십니다. 예,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예, 유승민 후보께서 나오셨는데 앞서 말씀 제가 드렸는데 저는 여기 네 분이 말씀하실 때 개입을 안 합니다. 그리고 총 22분입니다. 그 중에서 22분 중에는 시청자 여러분이 질문한 거 한두 개를 제가 대신해서 질문하는 맨 끝에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 시간 칼같이 끊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면접 시작해 주시는데요. 순서에 따라서 진중권 교수님 먼저 질문으로 시작해 주시죠. 자, 타이머 돌려주십시오. 예. 유승민 후보님은 옛날에 원내대표 연설 저한테 큰 울림이 있었다고 제가 공적인 자리 또 사적인 자리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고 굉장히 기대가 큰데 제 뒤통수를 때리시더라고요. 제 1호 공약이 여가부 폐지였어요. 그래서 그걸 딱 보고 이분이 나를 여가부의 즐거움부터 해방시켜주는구나. 근데 내가 여가부 때문에 뭐가 괴로웠지 생각해보니까 나는 여가부로 인해서 받은 고통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유승민, 그 다음에 하태경, 이준석, 이래 해가지고 이 세 분이 갑자기 안티페미니즘 드라이브를 딱 걸면서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 여가부 폐지 공약을 내세우시면서 혹시 여성단체들이나 아니면 2030 여성들한테 견해를 물어보신 적은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여가부 폐지 공약을 내세우시면서 예. 여성단체 분들하고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2030 여성들하고 대화를 해보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2030 여성들하고야 대화를 해봤고요. 여가부 폐지가 1호 공약이라고 그러셨는데 1호 공약 아닙니다. 아니고 진 교수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4년 전에 SBS에서 대선 후보 면접 토론할 때 진 교수님 그때 패널로 오셨어요. 그때 패널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물었더니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저는 평소에 여가부 폐지하고 양성평등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때는 진 교수님 아무 말씀 안 하시더니 요즘은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제가 여가부 폐지를 저는 양성평등주의자로 평생 일관되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여가부 폐지도 여가부가 원래 고유한 역할이 전혀 없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 양성평등위원장이 제가 직접 돼서 힘 있는 부처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성이든 남성이든 성별에 따른 부당한 차별을 막기 위한 힘 있는 부처들이 그 부처들이 기재부고 고용노동부고 교육부고 보건복지부, 법무부, 심지어 군의 요즘 성폭행 사건 같은 거는 국방부, 군이 스스로 개혁해야지 거기 여가부가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정한 양성평등을 위해서 지금 아무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여가부 폐지하고 대통령 직속 양성평등위원회를 만들어서 진짜 양성평등을 제가 실현하고 싶다. 그런 뜻으로 제가 영받는 질문이니까 짧게 할게요. 예. G7에 여성부 장관이 혹시 몇 나라나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G7에 여성부에서 발표한 게 제가 좀 잘못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G7에 제가 말씀드리는 위원회로 한 나라도 있고 또 여가부 내지는 이 성평등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장관을 둔 나라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좀 팩트 체크를 해드리면은 북일과 캐나다는 여성부 장관이 있고 담당 부처도 있고요. 그리고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는 장관만 있습니다. 담당 부처는 없고 그리고 미국만 없어요. 미국만 없어요. 근데 지금 G7들은 그럼 그 나라들은 다 미쳤다고 여가부를 둬가지고 장관을 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왜 여가부를 없애서 어떤 실익을 얻으시려는 건지 굉장히 모호해요. 그래서 진중권 교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티페미니즘에 지금 잠깐 바람에 타서 지금 하려는 거 아닌지 굉장히 의심이 된다는 거죠. 제가 4년 전에 여가부 폐지를 공약할 때는 방금 말씀하신 진 교수님 말씀하시고 김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젠더 갈등이 없었습니다. 없었을 때도 제가 이 문제를 주장을 했고요. 말씀 그대로 G7에서도 장관이 있고 그 밑에 직원들이 있는 나라가 있고 장관만 상징적으로 있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양성평등위원회 설치해서 대통령인 제가 양성평등위원장 하겠다는데 그런 나라들보다 훨씬 좋은 거 아닌가요? 그리고 미국 같은 나라가 제가 이야기하는 주요 부처에 양성평등국을 설치해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그 대표적인 나라거든요.
제가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여성 부분이 아닙니다. 저는 여성은 양성평등 쪽으로 가면 되는데 가족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가족은 저는 보건복지부가 너무 비대해요. 우리나라 부처 중에 정부 예산도 제일 많이 쓰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다 메르스다 이런 건강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를 보건과 복지를 분리해서 보건은 별도의 부가, 건강에 관한 별도의 부가 있어야 되고요. 복지에다가 지금 여가부의 가족 기능을 합치면 저는 그게 훨씬 좋은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정말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제가 양성평등을 위해서 얼마나 진지한 노력을 하는지. 지금 여가부가 있어도 여가부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상당 부분 어떤 부분은 교육부에 그 기능이 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은 복지부에 가 있고, 사실 이게 통제가 잘 안 되거든요. 협조가 잘 안 됩니다. 그다음에 여가부가 했던 고유한 역할들이 있고, 사실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른바 페미니즘이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관철되는데 여가부가 했던 그 고유의 역할들이 있고, 그다음에 성폭행 피해 여성들을 보살피는 데서 해왔던 여가부의 일정한 역할들이 있는데, 지금 위원회가 딱 있으면 대통령 힘으로 각 부처 동원하겠다 그러는데 그 각 부처에서는 정작 그 부분을 담당하는 고유 인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적인 일들이라는 거죠. 이거를 모아가지고 대통령이 있다라고 해서 뭐가 되겠냐라고. 그다음에 그 위원회 예산은 얼마나 될 겁니까? 지금 여가부 예산이 2조 약간 넘습니다. 위원회 그리고 예산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2조 약간 넘는데 그 2조라는 예산도 안에 예산 내역을 들여다보시면 전부 다 다른 부처에서 가져온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본연의 일에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한 가지 예만 들어드릴게요. 공군, 해군, 육군에서 얼마 전에 아주 정말 끔찍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든 성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가부가 그런 데서 뭘 했죠? 뭘 할 수 있죠? 그거는 군과 국방부를 개혁해야 없어질 수 있는 문제지 여가부가 거기서 아무 할 역할이 없습니다. 예산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대통령이 돼서 양성평등위원회를 만들면 고용부다, 보건복지부다 이런 양성평등국에서 지금 여가부가 쓰는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지금 그런 문제가 터지는 것 자체는 뭐냐면 여가부의 역할로 여성들에 대한 그 인식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일이 비로소 터지는 거지, 과거에는 그런 일이 터져도 알려지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가족이나 노인 여성 이걸 함께 묶어가지고 오히려 키우고 장관 하나에다 차관 3명 넣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제대로 역할을 하게 만들거든요. 지금 복지부에서 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그런 기능들을 떼가지고 하나로 묶어서 전담을 하게 만들고 여기 위상을 좀 더 올려주게 되면 여성부가 제 기능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없앤 다음에 책임 소재도 불가능해요. 그놈의 위원회는 뭐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고, 위원회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네, 위원회 공화국이죠. 이게 너무 제가 좀 한 답변을 주제가 드리면 제가 좀 답변을 드리고 하면 안 될까요? 네, 그러세요. 예. 네. 그 위원회도 위원회 나름이겠죠. 지금 여가부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저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가부가 오히려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박원순 오거돈 시장 사건에 대해서 여가부가 했는 거 보면 그건 정말 한심한 부처죠. 그것만 해도 사실 없어져야 되지만 제가 박원순 오거돈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 사건 그것 때문에 여가부를 없애자는 게 아닙니다. 여가부가요, 저는 진 교수님 말씀 중에 가족의 기능을 보건복지부의 복지 기능하고 가족 기능을 합치는 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이 중요한 게 지금 젠더 갈등에서 중요한 게 무슨 페미니즘이다 이런 것보다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자기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자기가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 이런 세상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저는 여성이라는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양성평등이라는 게 훨씬 더 맞는 개념이고 그쪽으로 가는 게 옳다고. 남녀 임금 격차가 지금 OECD에서 최고잖아요. 최고로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뭡니까? 남녀 임금 격차가 최고로 벌어진 거는 남녀 임금 격차뿐만이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정규직, 비정규직, 1차, 2차, 3차 하층업체의 정규직, 비정규직, 이 임금 격차가 우리나라만큼 큰 나라가 없다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남녀 임금 격차도 하는 일, 여성의 경력 단절 이런 것 때문에
하는 일의 차이 때문에 똑같은 일을 하는데 남녀가 임금 격차가 있다 그러면 그건 진짜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동안의 히스토리가 역사가 쌓여가지고 남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하고 여성들이 하고 있는 일을 그게 평균들이 그러니까 월급 수준들이 달라가지고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여성이 유리천장을 깨고 올라가도록 하고 여성한테 경력 단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그래서 제가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4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적극적인 공약을 내는 겁니다. OECD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여성이 예컨대 기업의 여성의 비율을 정해놓는다라든지 그다음 공공부처에서 예를 들어서 40%라든지 공공기관이나 이런 식의 그 할당제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당제에 대해서는 저는 좋은 할당제는 계속 갖고 가고요. 할당제가 그게 성별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고 그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저는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할당제를 모든 할당제를 다 없애야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 할당제 있지 않습니까? 여성 할당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예를 거꾸로 들어- 남성 할당제도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양성평등 할당제잖아요, 우리나라. 예. 근데 그렇죠. 예를 들어가지고 기업에서 지금 임원들 비율 중에서 4%밖에 안 되고, 2, 3%밖에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OECD 같은 경우에 그걸 갖다 10에서 20% 넓린다라는 계획, 그 다음에 그걸 갖다 독일 같은 경우에 법으로 규정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서는 이제 거의 40, 그 다음에 50까지 간단 말이에요. 예. 그것도 법으로 규정한단 말이죠. 이런 것에 대한 저는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여성 할당제를 하는 거는 찬성입니다만은 그걸 민간 기업에게까지 확대하는 거는 그거는 저는 조금 무리한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이제 예. 18대 때 같이 활동을 하면서 저는 4년 내내 여가위를 이제 부속 예. 위원회로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보면 어느 장관이나 마찬가지로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로 그 예산과 인원 저쪽 보고 의지 말씀하시죠. 이게 중요하거든요. 저희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데 이 여가부가 가는 방향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절반인 여성들이 원하는 거하고가 이게 간극이 커요. 예. 정부는 자꾸만 20세기 초중반의 기준으로 여성은 보호의 대상이고 뭐 우리가 손을 잡아줘야 되고 이런 식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요즘의 젊은 여성들은 내가 인간으로서 네. 여성이 아닌 인간으로서 차별받지 않고 살 네. 권리와 자유를 달라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간극에서 오는 거여서 저는 이 지금까지의 이 논의가 사실은 조금 핀트가 어긋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질문을 하자면 공약을 보고 제가 참 열심히 준비하셨구나. PPT가 17장이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1장, 2장 뭐 이런데 그 중에 하나가 아이를 키우고 잘 싶은 키우고 나라. 싶은 나라 이렇게 쓰셨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통계를 보면 결혼을 하는 율이 많이 낮죠. 예. 혼인율이 낮은데 결혼을 하고 나면 아이는 하나를 낳든 둘을 낳든 꼭 낳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를 안 낳는 것에 주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왜 결혼을 안 하느냐. 맞습니다. 결혼을 하면 예. 아이를 예. 낳아요. 통계가 우리나라 통계가. 그래서 결혼을 하고 싶은 나라. 이쪽으로 바꾸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결혼과 출산이 축복이 되는 나라 이런 이야기는 제가 했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결혼을 하면 보통 아이를 하나를 낳든 셋을 낳든 낳습니다. 대부분 낳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결혼할 만한 조건이 됐겠죠. 그게 저는 기본이 주택과 일자리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과 일자리 문제 그 두 개가 워낙 어려우니까 젊은이들이 좌절을 하고 그 두 개가 어려운데 아주 기본이 안 돼 있는 거 자기가 준비가 그래서 뭐 박 교수님 말씀에 충분히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아까 여가부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괴리는 보통 일반 여성들이 원하는 거하고 여가부가 늘 이렇게 강조를 하는 그 부분 사이의 괴리는 저는 일부 여성단체에도 그런 게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단체가 진짜 여성을 위해서 지금 존재를 이제까지 존재해 왔느냐. 그 여성단체들이 진짜 우리 젊은 엄마들, 경력단절 여성들, 그 사람들이 고민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아니면 자기들이 아주 20, 30년 전, 40년 전부터 갖고 있던 좀 캐캐묵은 그런 이슈를 가지고 그런 걸 부여잡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게 여성단체의 그런 어떤 분위기가 여가부로 상당히 저는 흘러 들어왔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여성부 장관 했던 사람들이 어떤 여성 운동을 했던가 어느 단체에서 했던가 보면 특정 여성 단체에 있었던 사람들이 상당히 여러 명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거하고 예. 별개로 해서요. 예. 죄송하지만 예전에 공수처 주장하셨었죠. 아니, 사실. 공수처 4년 전에 주장했죠. 주장하셨었죠. 예, 예. 지금은요. 제가 문재인식 공수처는 제가 반대하는데 제일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제가 두 개를 주장했는데요. 하나는 고위공직자 수사처하고 하나는 수사청이라는 걸 주장했습니다. 수사청이라는 거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 전문 인력을 모아서 수사하는 전문가들이 수사를 하도록 만드는 게 수사청이니까 지금 검찰을 배제하고 6대 범죄만 수사하게 하고 경찰한테만 수사권을 준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검경수사 기소권 분리하고는 다르고요. 공수처의 경우에는 저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이렇게 공수처를 장악하는 방식으로 가리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수처 법을 통과시키는 걸 보니까 민주당이 자기들이 다수가 되고 또 대통령이 마음대로 원하는 공수처장과 거기에 수사관들을 이렇게 임명할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제대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처음부터 이 공수처법에 대해서 제가 비록 야당이고 당시에 수가 부족했지만 저는 제일 최전선에 나서서 반대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공수처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그렇게 임명하는 그런 공수처는 아니었다라는 말씀.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좀 정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탄핵의 강을 건넜다고 보십니까? 건너고 있는 중이죠. 다 건넜는데 유승민 후보만 아직 못 건너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준석 대표도 예. 당선이 되고 예. 박근혜 대통령 잡아넣은 이를테면 윤석열 후보도 보수 진영에서 되게 지지가 높은데 유승민 후보만 지금 배신자 이렇게 이미지의 아이콘이 있어서 그 질문하시는 분은 제가 배신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아니요, 자리에서 제가 거꾸로 한번 물어볼게요. 본인이 아니, 그 왜 배신자라고 생각하시니까 저한테 그런 표현 쓰시는 거 아니에요? 보수 진영에서 왜 지지가 안 오르는지 제가 그거를 오히려 중부 진영에서도 좋아하고 보수 진영에서는 지지를 덜해요. 왜 그런다라고 좀 억울하십니까 그게? 중도 확장성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억울하죠. 억울한데 저는 그게 아마 영남의 보수권의 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도 저는 생각이 바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윤석열 후보나 또 홍준표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아주 무난히 지는 길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후보들 중에 그동안 살아왔던 거나 정치 철학이나 여러 가지 정책의 일관성이나 이런 거는 제가 중도 확장성이 가장 높은 후보라고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 실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후보들이 이재명 후보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제가 후보가 되면 제일 껄끄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저는 빈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그 사람들이 이제 제가 지금은 후보가 될 가능성을 좀 낮게 보는지 몰라도 요즘은 지지도가 보름 한 달 만에 확확 바뀌기 때문에 관련된 11월 5일 날 되면 네. 반드시 후보가 될 겁니다. 대통령 되시면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사면하실 겁니까? 저는 사면할 겁니다. 근데 예전에 대통령 사면권에 대해서 굉장히 남용되고 있다 비판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대통령 사면권을 저는 굉장히 절제해서 쓸 겁니다. 근데 그거는 그러면 사면권 남용이 아닌가요? 그러면 사면권 남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두 분의 경우에는 그 정도 했으면 저는 다른 차원의 그런 명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치주의가 훼손됐다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법치주의 훼손은 과거 정부에서 많이 했죠. 제가 대통령이 되면 법치주의 훼손 안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요. 그 경제 전문가, 네. 경제 정책 전문가라고 자타가 공인을 하는데 지금 우리 중산층이 처절하게 깨졌습니다. 완전히 중산층이 없다고 해도 될 정도로 깨졌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지난번 대선 때 출마하셨을 때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깨지기 시작한 첫 걸음이 거기서부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시급을 올리고 최저임금을 그렇습니다. 올리고 하면서 예. 자영업자들 힘들어지고 중소기업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때의 주장을 지금도 유효하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최저임금이든 노동시간이든 정답이 있는 건 아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의 경우에도 경제가 굉장히 호황이고 기업들의 지불 능력이 있으면 그러면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노동시간도 저는 탄력적으로 하되 점점 줄여나가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의 경우에
제가 지난 4년 전에 대선에 나왔을 때 방금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10,000원 최저임금 공약을 했고 다른 후보들도 많은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바로 그 달에 최저임금을 16.5%나 올렸습니다. 근데 그때는 경제가 좀 안 좋을 때인데 그래서 많은 알바생들, 많은 식당에 아르바이트하고 편의점이고 우리 중소기업이고 소상공인이 많이 어려워지고 일자리도 오히려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8년 1월에 이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하는 중소기업 신년교례에 가서 거기에 각 당 대표, 경제부처 장관들, 중소기업인들, 자영업자들 다 있는 자리에서 제가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그 공약은 잘못됐다. 오케이, 그러면, 사과를 했고 제가 최저임금 10,000원 공약한 후보들 중에 아마 제가 유일하게 사과했을 겁니다. 예, 그러면 중산층을 지금 이 상황에서 중산층을 두텁게 다시 복원할 수 있는 방책이 뭐가 있을까요? 한국 경제가 30년 동안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90년대 초반부터 30년 동안 지금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네. 이거를 다시 성장을 하도록 만들지 않으면 저는 백약이 무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 대통령을 유난히 강조하는 이유가 제가 대통령이 되면 어떤 고통스러운 개혁도 단행해서 제가 우리 경제가 다시 성장하도록 만들겠다. 내가 5년 안에 그거는 꼭 만들겠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온라인상에 올라온 질문 제가 대신 간단하게 드릴게요.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예. 코스피나 수출 등으로 볼 때 한국 경제 외적으로는 분명히 성장했다라고 하는데 문재인 정권의 경제에 정말 실패했습니까?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답변해 주시죠. 예,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나 수출은 올라갔는데 코스피 수치가 올라가는 그거는 일종의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중에 상당 부분이 돈이 풀려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고요. 문재인 정부는 제가 늘 강조하듯이 어느 정권이든 정권을 잡으면 경제를 다시 성장시킬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혼자만 실패한 건 물론 아닙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도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고요. 특히 부동산 정책을 완전히 실패하고 일자리 정책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에 이게 뭐 거의 대부분의 중요한 경제 지표이기 때문에 완전히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코스피 지수가 올라간 거 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어떤 경제 정책을 주가를 가지고 어떤 정부의 경제 정책을 평가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22분 다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벌써 다 지났습니다. 뭐 여가부 질문만 하다가 다 지나가지고 이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 절반이 여성이니까요. 예. 그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다음.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의 마지막 후보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후보인데요. 홍준표 후보가 지금 자리에 나오고 계십니다. 예, 홍준표 후보 나오셨는데요. 자, 오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순서고, 제가 앞선 말씀드린 대로 22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시간은 잘 지켜주시고요. 자,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박 교수님이 먼저 질문을 시작하는 걸로 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면 됩니다. 자, 타이머 시작해 주시죠. 홍카콜라에서 닉네임을 바꾸셨더라고요. JP로. 그리고 빨간 넥타이도 버리시고 무슨 일 있으셨어요? JP는 공개 아니고 네. 제 이름의 이니셜이 JP입니다. 네, 근데 혹시 충청도를 의식하고 JP라고 하신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진 않으시고요. 그런데 김종필 총재께서는 크신 분이기 때문에 대문자로 사용하고 저는 같은 JP지만 소문자로 하시고 소문자로 사용합니다. 우리 후보께서는 말씀이 더 느려지신 것 같아요. 예전보다. 시간은 20분밖에 없으니까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도 지내셨고 법률을
다루셨으니까 이 민주주의라는 게 다수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다수결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의 내재적 한계지요. 우리 헌법 조항에서 아무리 다수결이어도 또는 헌법에서 규정한 대로 가중된 다수결을 요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 3개만 뽑아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유민주주의, 네, 하나. 그 다음에 의회주의, 의회주의. 네, 둘. 그리고 사법권의 독립. 사법권의 독립. 사법권의 독립. 그러면 법치주의가 빠지네요. 법치주의는 빠지는 게 아니고 그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당연한 거여서 뺐다. 뺀 게 아니라 세계 중에서는 우선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치주의를 들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수정하시는 거군요. 그 좋습니다. 헌법에서 그 세 개만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좀 황당한데 그 제대로 하려면 20개도 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뭐 20개까지는 아니죠. 근데 우리 지금 진 교수님이 질문하려고 기다리시는데 진 교수님하고 좀 예전에 안 좋으셨었죠? 좀 푸셨습니까, 그동안에? 그런 거 없습니다. 그 후로 뭐 대담도 그런 거 하고 그랬습니다. 없어요? 진 교수 나 좀 씹어줘 이러셨잖아요. 제가 먼저 좀 질문 아, 예. 먼저 할게요. 예. 홍 후보님 최근에 이제 상승세가 굉장히 눈에 띄는데 그 남성들 지지율을 보면은 남성들의 지지가 굉장히 높아요. 아시죠, 그거?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렇다 얘기는 거꾸로 보면 여성들이 지지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여성들은 왜 홍준표 후보를 지지를 안 할까요? 혹시 이게 예전에 그 여성 비하, 막말, 발언, 뭐 입에 담기도 그렇지만 뭐 돼지발정제, 뭐 이런 자서전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이미지로 남아서 차마 홍준표는 못 찍겠다 이런 거가 많은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아, 맞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너무 쉽게 인정을 하셔서. 예전에 자유한국당 당대표 하실 때 류혀의 최고위원하고 설전이 있었잖아요. 그때 기억하십니까? 류혀의 최고위원하고 성희롱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거는 근거 없는 낭설이죠. 예, 그러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그때 24년간 성희롱을 한 번도 안 했다. 페이스북에 그렇게 쓰셨어요. 네. 근데 2011년에는 경향신문 여기자한테 너 진짜 맞는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때 당대표 선거 나갔는데 나경원 후보한테 거울 보고 분칠이나 하는 후보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대학생과의 간담회에서는 이대 계집애들 싫어한다. 꼴 같지 않은 게 대들어서 패버리고 싶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이거는 성희롱 발언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게 성희롱입니까? 그거 성희롱 발언 아니라고 아, 생각해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죠. 돼지발정제는 그게 발언 아니에요. 막말이라면 내 수용을 하겠는데 그건 성적 희롱은 아니죠. 아니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그 류여의 위원한테는 주막집 주모의 푸념 같은 거를 듣고 있을 수 없다. 주막집 주모라고 했는데 그거는 성희롱 발언 아닙니까? 그거는 그렇게 지칭한 건 아니죠. 그래도 그 그거는 아마 잘못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차별 발언이라고는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유해인가 그 사람을 지칭한 발언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때 주막집 주모의 푸념을 들을 수 없다라고 류여의 최고위원 얘기를 하셨잖아요. 아니 그건 아니죠. 그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아니 아니 더 별도의 성희롱 지금- 발언이 있었고 나중에 그 얘기를 들을 수 지금 없다. 말씀하시는 게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내가 알겠는데 그 사건은 무혐의 처분이 됐습니다. 자, 성희롱 한 일이 없다. 예. 그 발언 한 일이 없다고. 요번에 그 노무현 그거는 무혐의 처분이 됐는데 그걸 자꾸 시비를 거니까 내가 어처구니 없죠. 요번에 노무현 대통령 그 참배하셨죠? 그렇습니다. 그 저기 아방궁 발언한 거 마음속으로 좀 차지하셨습니까? 그거는 진작 해명을 했는데요. 그거는 제가 아방궁 발언을 하게 된 경위가 노무현 대통령 집을 두고 한 게 아니고 그 주변에 퇴임을 앞두고 국비 지방비가 들어간 게 한 1,000억 가까이 됐다. 그래서 아방궁 발언을 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아니었다. 그래서 사과 발언 다 했습니다. 예. 그리고 경남지사 할 때도 참배를 했습니다. 예. 진주의료원 폐쇄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그 폐쇄하셨잖아요. 그랬는데 진주의료원이요. 네.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를 통해 가지고 사실 그 공공의료 기관이 지방에도 필요하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그래서 진주의료원을 폐쇄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것도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가, 진주 의료원을 폐쇄를 한 것은 의료원을 폐쇄를 한 것이 아니라 의료원으로서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더 이상 둘 수가 없다. 그래서 정리한 것이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 대비해서는 제가 마산 의료원을 새로 신축을 했습니다. 경상남도에 도립의료원을 대규모로. 거기에 음압병동을 8개를 새로 설치했어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구의 중환자도 마산 의료원에 이송해서 치료를 다 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사태 때 제가 지사할 때 만든 마산 의료원의 음압병동 때문에 훨씬 덕을 봤죠. 그거는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관련된 질문인데, 제가 보건의료 쪽 분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면은 전국의 공공병원 다 폐쇄해서 지금 코로나 환자의 80%가 공공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 대응을 할 수가 없다, 굉장히 우려된다, 이런 식의 지금 얘기들이 있어요. 지금 진주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은 절대 저를 안 찍습니다. 아, 그런가요? 안 찍으니까 그러면 그리고 왜 그런가 하면 그거는 억지 논리니까. 그런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은 선거 가면 죽었다 깨도 저를 안 찍습니다. 경제성이 그래서 난 그런 사람한테는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 같지 않기 때문에. 경제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든지 이렇게 활용하라고, 팬데믹 상황에서 이렇게 한 건데 경제성이 없다고 지금 폐쇄를 잘못 말씀하시는 게, 진주 의료원 폐쇄할 때는 경제성 문제로만 폐쇄한 게 아닙니다. 의료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계속 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폐쇄한 겁니다. 2009년 신종플루가 왔을 때 진주의료원에서 11,200명을 진료했고 498명을 치료했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병상 한 개당 인구수가 서울이 3,758, 전국 평균이 4,104명이거든요, 한 개당. 그런데 경남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네? 경남의 병상 한 개당 담당해야 할 인구수. 그거는 그 당시에 서부 경남 같은 경우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것은 의료 과잉 지역으로 발표를 그래서 했습니다. 거기가 경남 같은 경우에 11,28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국 평균의 3배에 가깝습니다. 근데 그게 상당 부분 진주 의료원을 폐쇄한 데서 발생한 효과다. 진주 의료원 폐쇄 가지고 자꾸 그런 식으로 네, 다른 질문 할게요. 좌파적 사고로 주장을 하시는데 그거는 이미 대법원에서도 내 소송을 내버리나 했고 네, 다른 질문 할게요. 그 당할 만큼 네. 다 당했는데 그게 네. 사실상 진주 의료원 폐쇄를 잘못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내 대통령 선거 나오면 절대 그런 사람 나 안 찍습니다. 앞으로 신종 코로나 그건 외골수니까. 오케이, 다음 질문 할게요. 골수 좌파고 외골수니까 그런 사람은 저한테 안 옵니다. 난 그런 사람 보고 대통령 선거 나가는 거 아니, 아니에요. 간호사들이 다 네. 좌파입니까, 그럼? 자, 다음 질문 그래 할게요. 억지 논리를 말씀하시는 지금 면접관이 내가 참 그 생각이 좀 답답합니다. 국민 여러 의견을 뭐 대변하시는 측면들도 있으니까 다음 질문. 국민 여론을 대변하는 거는 내 받아들이죠. 네, 다음 질문 그런데 할게요. 일방적으로 편향된 시각으로 그 질문을 하니까 그런 거는 내 받아들이죠. 네, 저희가 질문하는 자. 거 상당 부분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을 받아. 많은 국민이 아니라 소수의 좌파들, 극좌파들이 생각하는 거죠. 자,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시간이 20분밖에 없습니다. 하십시오. 정책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정책 발표했다고 저한테 온 자료는 다 PPT 한 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다른 데서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부처를 축소하겠다, 의원 수를 감소하겠다, 징병제를 폐지하겠다, 이런 정책을 내셨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뭘 폐지하겠다? 징병제. 모병제. 예. 그래서 잘못 알고 계신데 그래서 정확하게 징병제를 폐지하겠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제가 정확한 정책을 좀 알고 싶었는데 정책 발표회 때 PPT가 딱 한 장이어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근데 의원수 감축하겠다. 제가 18대 때 국회의원 수 200명으로 줄이자고 법안 내는데 동의 안 해주시고 지금 와서는 축소하시겠어요? 나는 그건 기억이 없습니다. 몇 명으로 축소하시겠어요? 그냥 가장 편한 대답이 그때 기억 안 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기억 안 난다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아마 의원님이 소수당에 있었기 때문에 관심을 안 썼겠죠. 그러게요. 소수당에서 소수에 대한 관심이 좀 부족하신 거 제출하는 아니에요? 법안이 통과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홍 의원님이 그 당시에 홍 의원님이 원내대표도 원내대표. 하시니까 해주셨으면 의원수 그때 감축할 수 있었는데 그건 그렇고요. 의원수를 몇 명으로나 줄이려고 하십니까? 네, 200명이라고 했습니다. 200명. 저하고 똑같으시네요. 제가 하원 냈던 법안이 200명이었죠. 150명, 네. 상원 50명. 네. 많은 국민들이 그거는 찬성을 할 것 같아요. 부처는 몇 네. 개로 축소를 제가 하시겠어요? 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2015년에 국회의장 산하에 이제 국회 의원수 조정 관련해서 있었는데 OECD 34개국 중에서 한국이 국회의원 수가 31위로 적었어요. 그러니까 인구 10만 명당 1명이 되려면은 국회의원 수는 500명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줄이면은 굉장히 한 사람 한 사람이 특권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의원들의 보수를 낮추고 권한을 낮추는 대신 의원수를 늘려야 된다라는 게 대체적인 정치 전문가들의 얘기거든요. 오히려 그러면 정치 포퓰리즘 아니십니까? 네, 답변을 할게요. 1917년도에 미국 인구가 지금보다 3분의 2 정도 됐을 때 하원수가 435명. 지금은 미국 인구가 그때보다 3분의 1이 더 늘었어요. 3억 2천 명. 그래도 미국은 하원수를 늘린 일이 없어요. 미국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7, 80명만 하면 됩니다. 그게 2012년에 그런데 왜 국회의원을 그래 많이 늘리자고 하는지 나는 이해하기 어렵다. 2012년에 안철수 후보가 똑같이 100명 줄이자라고 얘기한 건데 혹시 안철수 후보 공약을 카피하신 건 아닌가요? 제 질문하시는 게 저래 베베 꼬여서 질문하니까 내가 답변하기가 난감하네요. 부처는 얼마나 축소를 하시겠습니까? 부처는 몇 개나 어떤 부처를 축소하시겠습니까? 부처는 여태 발표한 거는 외교부와 통일부를 통합한다. 외교 그리고 통일부. 여가부와 보건복지부를 통합한다. 그리고 중소기업 벤처부하고 산업부를 통합한다. 지금은 성격이 내가 비슷하다. 3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더 이상 이야기를 하면 각 부처에서 혹시 엄청난 저항이 들어오는 수가 있으니까 자, 그 비례- 3개만 네. 우선 이야기하겠습니다.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자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건 비례대표 네. 없애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1인 1표가 아니라 1인 2표잖아요. 하나는 인물 투표, 하나는 정당 투표인데 만약에 비례대표를 이제 폐지하게 되면 우리는 한 표만, 국민은 이제 한 표를 잃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위헌 판정이 나가지고 이 제도가 도입된 거거든요. 만약에 비례대표를 없앨 경우에 헌법재판소에서 또다시 위헌 판정이 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헌법을 바꾸는 판인데 무슨 헌법재판소가 바꿉니까? 헌법을 바꾸는 판인데 무슨 헌법재판소가 바꿉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 선거제도 개혁. 제가 한번 헌법재판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지난 탄핵 때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거 보니까 헌법재판소도 폐지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되겠더라. 아무 기능 행사 못해요. 차라리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원으로 통일하는 게 어떠냐. 그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지금 헌법을 폐지하는 바인데 무슨 헌법에 위반되냐. 아니, 이제 국민의힘을 폐지하는 건 어떨까요? 왜냐하면 국민투표에 붙이면 압도적 다수가 찬성할 것 같은데 예? 국민의힘 자체를 폐지해버리는 거죠. 글쎄요. 내가 볼 때는 이제 국민투표를 하게 되면 절대 다수가 찬성할 것 같거든요. 제가 말 바꾸기 관련해서 하나 좀 질문을 드릴게요. 최근에 그 DP, 넷플릭스 DP를 보고 모병제 도입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최근에. 천만에. 모병제 도입은 5년 전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한 5년 전 대선 공약이었고 잠깐만요. 지금도 그 이야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2017년 3월에 한경 비즈니스하고 인터뷰를 하셨는데요.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일부 주자들이 모병제와 군복무 단축을 공약했습니다라고 하니까 그 답변하시는데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표 얻으려는 얄팍한 술책에 불과합니다. 이게 한경 비즈니스 2017년 3월에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모병제 그때 반대하셨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니, 언론 기사에 나온 거를 제가 찾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거는 내가 모병제 이야기는 이미 5년 전 대선 때 한 이야기고, 왜 모병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선진국에서 모병제를 실시하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2016년도 이미 징병제를 폐지했고요. 대만도 2018년도 징병제를 폐지했습니다. 유럽은 거의 징병제가 폐지되고 노르웨이만 남녀 공용으로 지금 군대를 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모병제로 가는 게 추세고, 두 번째, 현대전은 머릿수로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전자전이에요. 지난번에 이라크 전쟁 봤지 않습니까? 미사일 쏘고 다 초토화 시켜놓고 군대가 들어갈 때는 그건 안정화 작업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대전은 달라졌어요. 그래서 미사일병이나 전문 사병이 필요한 시대가 됐지. 징병제로 하여금 해가지고 관심 사병에만 신경을 써가지고 군대가 약화되고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 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계속 한마디 좀 질문을 할게요. 이게 문제는 나는 뭐냐면 막 다음 질문이요. 사회자 제가 할게요. 예. 잠깐만요. 이거 끝날 때까지 계속 합시다. 자, 어쨌든 자, 지금 보게 되면은 진주 의료 문제도 그렇고 되게 이제 굉장히 노조 혐오, 그 다음에 이제 그 의원 폐지 이런 것도 상당히 정치 혐오, 이래서 굉장히 감정에 이제 기반한 이런 정치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통령이 되게 되면은 뭐 민주노총을 혁신하겠다. 근데 그 방법이 긴급재정 명령권을 발동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긴급재정 명령권을 발동하는 요건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 요건이 뭐죠? 한번 찾아보고 말씀해 주시죠. 예, 내후 외환이나 천재지변이고요. 그 다음에 국회 소집이 기다릴 여유가 없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그게 해당됩니까? YS가 금융질병제 도입할 때 그 요건에 해당됐어야 했습니까? 그거는 그렇죠. 그건 요건에 해당이 그거는 됩니다. 긴급재정명령권으로 했습니다. 처음 그거는- 시작할 때는 그리고 난 뒤에 국회를 통해서 입법화를 했습니다. 그거는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알려서는 안 되는 거고 국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알려지는 순간에, 소집하는 순간에 그 사실이 알려지기 때문에. 하지만 아니, 노조를 가만있어. 때려잡기 위해서 내후 외환도 아니고 천재지변도 아니고, 아니, 그다음에 그런 논리대로 한다면 민주노총 잡겠다는데, 감성노조 잡겠다는데 알려지면 되겠습니까? 기소를 해야 근데요. 노조야 언제든지 잡을 수 있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면 세 번째 요건이 있어요. 국회에 사후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돼? 예? 국회에 사후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요. 사후승인을 받는 근데 시기가 아니, 2년 그게 후에 정해지지는 이 않습니다. 요건은 알고 주장하신 겁니까? 그럼요. 모르셨던 것 같은데. 내가 사법시험을 합격한 사람입니다. 아유, 저도 저 고등학교 나온 사람인데 성격함수 다 까먹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당에서 면접관들, 저 두 분은 아주 골수 잡아들인데 당에서 면접관은 저런 분들을 면접관으로 사람들은 그 했죠? 보수를 전향했다 그건 그러시는데. 내가 참 내가 자, 저한테는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다른 후보들이 골탕 먹겠는데. 자, 바로 보도록 잘 후보자께서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박 교수님. 네. 지금 가장 중요한 수권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 뭐 아주 작은 문제라고 하면 작은 문제일 수도 있는 뭐 의료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분단국가로서 외교 안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북핵 문제 어떻게 푸실 겁니까? 북한 문제요. 해방 이후의 대북 정책을 쭉 보면 이승만 정권 시대에는 반공주의였어요. 박정희 시대에는 성공주의였어요. 노태우 정권 들어와서는 북방 정책이었어요. DJ 노무현 시대에 와서 햇볕 정책을 썼습니다. 예, 간단히 주제. 그리고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는
지금 논의가 되는 게 자기들은 햇볕 정책 3기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저건 종북 정책입니다. 맹목적으로 그걸 따라가는 정책. 그래서 예, 후보 그래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제일 첫 번째 할 일이 남북 불간섭주의를 천명을 하겠습니다. 상호 간섭하지 마자. 예. 너희는 너끼리 살아라. 예. 우리는 우리끼리 산다. 남북 상호 불간섭주의를 천명하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 체제 경제주의를 시간이 다 돼서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간단하게 인터넷상에 올라온 국민 질문 아니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거 천명을 22분 하고 걸립니다. 시간 좀 늦어도 돼요. 안 됩니다. 왜 돼요? 나는 좀 저녁에 자. 밤새도록 해도 돼요. 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반대편 의견을 안 듣는 것은 지금 정부와 다를 바 없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예? 반대편 의견을 안 들을 것 같은 거는 지금 정부와 다를 바 없는 것 아닌가요? 이 질문이 인터넷에 반대편 의견 올라왔거든요. 듣죠? 예. 다 듣죠? 아니, 지금 좌파라고 하셨잖아요. 좌파라고, 보수 좌파라고 몰아붙이셨잖아요. 예. 아니 그게 아니고 베베 꼬여서 질문을 하니까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22분. 오늘 6분 했는데 정확하게 시간 22분씩 다 했거든요. 아니, 예, 더 그게 좀 편편. 카메라 끄고 하시죠. 재밌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우리 홍준표 후보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예, 지금까지 고생하셨어요. 홍준표 후보의 국민 면접 씹어달래면서. 했었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후보 6분의 국민 면접 봤습니다. 저도 시청자 한 사람으로서 옆에서 이렇게 쭉 보는 과정에서 제가 느낀 바는요. 정책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던, 후보들의 정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부분도 알 수 있었고, 또 나름대로 상당한 긴장감도 있고 흥미롭게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방송 20년 좀 넘게 MC를 봤는데, 기본적으로 방송은 재밌어야 하는데 오늘 방송은 충분히 재미있고 뜻깊고 충분한 지식도 전달될 수 있었던 그런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일도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내일은 오늘 모시지 못한 나머지 6분의 후보와 함께 여기 계신 3분의 면접위원께서 그 나머지 6분의 후보들에게 또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실 겁니다. 장시간 동안 정말 시청해 주셔가지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도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몰랐어요. 예, 오늘 아주 뜻깊은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내일 오후 2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